자, 그러면 지난 시간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어, 자, 지난 시간에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주가를 이용해서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 주가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기대가 뭔지,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가정을 하면 지금 주가가 어떤 수준이 맞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봤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자기가 그걸 고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고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본인의 나름대로 가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가장 주가를 평가하는 기본 지표가 이 퍼입니다. 퍼죠. earning per share분의 현재 주가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고던의 배당 성장률 모형에서의 이론 가격입니다. 퍼라는 것은 P0 나누기 D1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퍼를 이용했다 그러면 사실은 D1분의 P0가 되는 겁니다. D1분의. 추정퍼가 아니라 그냥 퍼를 썼다 그러면 D0가 되겠죠. D0인데 추정퍼를 썼다 그러면 D1분의 P0. 이게 퍼가 되고, 이게 그러면 K2 빼기 G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의 의미는 실제 우리가 본 고든 배당 성장률 모형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퍼가 어느 수준이 돼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건 여러 산업별로 아니면 국가별로 여러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산업별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국가마다 다른 국가의 컨트리 리스크가 있고 위험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산업별로 또한 기업의 산업별로 기업 구조가 다르고 생산품의 성질이 다르고 상품의 성질이 다르고 또 기업 간의 차이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세서 출발해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표를 만든 그런 개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몇 가지 또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그 BPS 또는 PBR도 하나의 지표입니다. PBR이 1보다 크냐 적냐가 이게 하나의 지표죠. 1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2차 지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지표. 수익성보다는 이거는 주로 현재 가치, 재산으로 봐가지고 평가한 주식 가격이죠. 그다음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공매도라는 것은 소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것이다. 주식이 없는 사람이 빌려서 파는 거다. 라는 것은 포지션 자체가 파는 포지션이 있는 거죠. 주식을 샀다 그러면 산 포지션, 주식을 가진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원래 이번 시간 마지막에 보겠지만 실제 비이별 파이낸스 본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가 오를 거로 보는 사람과 떨어질 걸로 보는 사람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겠다는 세력하고 공매도하겠다는 세력의 숫자가 비슷해야 되는 게 원래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현실은 공매도가 훨씬 적은데 그것마저도 이제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가를 하락할 걸로 예상해서 공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공매도를 많이 해서 주가가 하락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소위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에 대한 비판은 많고 우리나라에 많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거의 금지시켰고 개인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지금 유럽에서도 일부 나라들은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워낙 폭락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운 개념이 몇 개 나옵니다. ETF, 상장지수펀드, 그 다음에 ELS, 주가연계증권, DLS, 파생결합상품, ETN, 상장지수증권. 자, 이 4개가 나옵니다. 네. 자, 이 4개는 다 기존 주식에서 주가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파생금융상품은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만든 어떤 값들입니다. 어떤 값인데 상장 지수 펀드는 지수입니다. 지수. 상장 지수.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지수다. 제일 대표적인 상장 지수는 우리나라는 코스피라고 이야기했죠. 미국은 다우존스 아니면 S&P 500, 뭐 일본은 니케이, 뭐 영국은 FTSE, 독일은 닥스, 뭐 영국은 프랑스는 CAC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각국을 대표하는 상장 지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주가의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가지고 펀드를 만든 거란 거죠. ETF, Exchange Traded Fund. 기초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 펀드다. 그러니까 기초지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지수를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기초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지수 자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지수 또한 지수일 따름이지 지수 자체가 되기는 힘들죠. 그리고 그거는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가는 가장 잘 따라가게 운영하는 펀드라는 거죠. 지수. 코스피 지수 또는 코스피 200 지수를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펀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인덱스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덱스 펀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ETF는 그냥 개별 주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SK하이닉스 주식이다. 아니면 뭐 셀트리온 주식이다. 똑같은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식시장에서 이 펀드를 그냥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한 개씩. ETF는 한 자를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펀드보다 운영 보수가 낮고 거래세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자, 최대의 장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장에 대한 시장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대한 투자. 시장의 수익성을 따라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게 중심이 시장입니다. 그때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지수. 우리나라 같으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입니다. 그것도 못한다 라고 할 때, 아니 그러면 그것만 그 정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못하는 이 전문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가 코스피마저도 못한다. 아니 그러면 코스피를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코스피를 투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거의 한 700개, 800개 종목을 다 어떤 비율대로 사가지고 사고 팔고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700개 종목을 안 사고 팔더라도 그거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한 종목이 있다. 그거죠. 그 종목을 만들어줬고 그럼 그 종목은 동일하게 한 개인 주식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종목은 사실은 700개 종목에 다 분산 투자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분산 투자죠. 그래서 투자에서 항상 이야기가 최대 첫 번째 결론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거죠. 떨어뜨리면 다 깨지니까. 그거는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ETF의 최대 강점은 완전 분산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시장 전체 종목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해주죠. 그게 장점이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주는 인덱스 펀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ETF 종목 말고 그냥 그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 중에서 인덱스 펀드가 있어요.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로 분산 투자해주는 펀드가 있는데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 보수가 굉장히 높아요. 펀드. 그러니까 그 운영 보수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더 높은 편인데 두 가지로 나갑니다. 두 가지로 나가는데 판매사한테 판매 수수료를 주고 그다음 운영사한테 운영 수수료를 줍니다. 판매사는 요즘 대부분 은행에서 많이 사죠. 유니버셜 뱅킹 때문에 은행에서 증권 펀드마저도 판매합니다. 펀드를 판매하는데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점이 많지가 않으니까 은행에다가 그 위탁 판매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그걸 파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받고 얼마 떼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이 또 운영에 대해서 떼고
그것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뗍니다. 그러니까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비용은 떼는 거죠.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운영보수가. 펀드에서 운영보수가 높다. 또한 주식에 적용되는 거래세도 붙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식에는, 우리나라 주식 거래에는 그 가격차에 따라 가지고 그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합니다. 가격차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가격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한다고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지만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금융상품의 가격차, 소위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지만 샀는 가격 대비 팔았을 때 더 올랐다라고 해서 그 차익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부동산은 부과를 하죠. 부동산은 샀는 가격 대비 팔 때 가격이 비싸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거래소를 집어넣었어요. 거래소를.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지만 0. 몇 % 정도 되는 수준인데 거래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ETF는 거래세마저도 안 붙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거래소를 안 붙이는 그 논리는 어디냐 그러면 이 펀드 자체가 사실은 개별 주식을 다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거래세를 다 내기 때문에 펀드에다 거래세를 부과하면 그건 또 이중과세다. 일반적으로 펀드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부과 안 합니다. 뭐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래세가 안 붙는 겁니다. 안 붙고 운영보수는 낮은 이유가 기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영보수가 별로 안 들어가요. 이거 외에 다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준칙에 따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계속 그걸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보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냥 비율대로만 투자하기 때문에 운영보수가 별로 운영 비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운영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산 투자 효과, 낮은 운영보수, 낮은 세금, 없는 거래세.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종류고, ETF라만 종류고, 구체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인덱스 펀드로 코스피 200에 대한 상 ETF는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코덱스 200이고, 그 다음 타이거 200, 그 다음 코펙스 200,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면 이게 바로 여기서 ETF를 사는 겁니다. 실제 이게 이제 거의 뭐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중심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봐가 이런 거래가 좋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볍게 이런 종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아요. 그 수익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변동은 심하죠. 그런 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종목 선택입니다. 종목 선택이죠. 좋은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항상 물어보는 것이 어떤 좋은 종목이 있냐, 좋은 정보가 있냐는 거죠. 그 위험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종목이어야죠. 모든 종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종목에 대한 정보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걸 사면 주식시장을 다 살 수 있는 거죠. 단지 판단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망할 것이냐 망하지 않을 것이냐. 망하지 않고 계속 갈 것이다. 주식시장이 갈 것이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코덱스 200은 삼성증권에서 운영하고 있고 타이거 200은 미래에셋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만든 그 ETF는 다 코덱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이거로 시작하는 것은 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만든 ETF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걸로 통해 가지고 어떤 지수에 대한 ETF냐가 분리가 되죠. 200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코스피 200에 대한 거구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버스, 레버리지, 선물 인버스 EX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때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늘었을 때 가장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종목이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겁니다. 이거 두 개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들이 이 두 종목입니다. 항상 거래량 1, 2를 낮췄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들입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코덱스 인버스는 코덱스 200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인버스 상품입니다. 공매를 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정된 나중에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버스는 그런 쇼세일 공매를 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딱 이 지수는 코덱스 200하고 딱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걸로 생각하면 그때는 인버스를 사면 되는 거죠. 오를 걸로 생각하면 코덱스 200을 사면 되는 거고 딱 정반대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ETF를 투자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개별 종목만큼 크게 가격이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변한 거 보면 엄청나게 변했지만 이건 상당히 예외고 개별 종목 투자하는 사람은 소위 대박꿈을 가지죠. 대박꿈을 가진다는 것은 뭐 더블을 든다. 한 50%, 30%, 50%뭐 이렇게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개별 주식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죠. 특히 이제 적은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런 꿈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KE가 높죠. 아까 말한 그 고동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KE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 높습니다. 채권보다 은행보다 요구 수익률이 높죠. 높다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바라죠.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주가 변동이 심해야 됩니다. 심해야 되는데 코덱스나 이런 ETF는 지수기 때문에 변동이 덜 심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레버리지하고 선물 인버스입니다. 레버리지는 코덱스 200보다 딱 2배 움직입니다. 이게 10% 오르면 이거는 20% 오릅니다. 그게 레버리지도. 레버리지가 지렛대죠. 지렛대고 금융에서 레버리지라 그러면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배 레버리지죠. 요거만큼을 다시 더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딱 배로 움직입니다. 이게 5% 오르면 이게 10% 오르고 이게 10% 오르면 이게 20% 오르고 떨어질 때도 동일합니다. 이게 10% 떨어지면 이거는 20% 떨어집니다. 이게 20% 떨어지면 이건 40% 떨어집니다. 배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많이 떨어진 걸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오를 걸 바라고 사는 사람은 오를 때 이것보다 배 오르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현실을 보면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코덱스 ETF를 선호하면서도 ETF, 그냥 ETF보다는 소위 레버리지를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리는 걸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대신에 인버스 산다고 그랬죠. 근데 인버스도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반대 방향 자체가 뭔가 하면 완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를 곱하기 2로 움직이는 게 이겁니다. 선물 인버스에다 곱하기 2x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배로 움직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종목을 선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테이크죠. 위험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좀 위험을 선호하죠. 그 위험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한테 유리한 위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위험은 똑같습니다. 오르는 거 내리는 거 반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세상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ETF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좀 그래요. ETF가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ETF, 상장 지수펀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과목에 이런 걸 가르치는 김에 하나를 추천을 하나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은행 예금보다 나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대박을 바라면 그거는 거의 다 필패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그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패할 때까지 투자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소위 카지노와 똑같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내국인 카지노가 있죠. 뭔가요? 저기 영월이 아니라 저기 평창인가 저기 카지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강원랜드 여러분들이 또 갈 수가 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갈 수 있는데, 자, 카지노가 왜 돈을 버냐는 거죠. 법적으로 카지노의 수익률은 고객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롯머신 당기는 기계마저도 물론 이제 불법으로 그걸 개조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하는 데서는 다 개조해 가지고 주인이 수익률이 높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당연히 딸 수가 없죠. 딸 수가 없는데, 합법적으로 운영한 카지노는 다 이 슬롯머신마저도 수익률이 고객보다는 카지노가 낮습니다. 고객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테이블에서 하는 뭐 블랙잭이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더 낮게 할 수는 없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카지노는 돈을 땁니다. 왜냐? 사람들은 다 이럴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핑 타임. 그러니까 이 판돈의 가지고 있는 미천의 차이죠. 카지노는 무한히 큰 돈을 가지고 있고 계속 끝까지 되죠. 그럼 일반적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제까지 투자를 하냐 그러면 다 이럴 때까지 투자합니다. 중간에 한번 뭐 잭팟이 터지고 큰 돈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럼 한번 터지고 나면 또 옵니다, 사람들이. 그 기분 때문에 또 오죠. 계속 합니다. 그럼 언제 스탑하느냐? 돈 다 했고 더 이상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중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지노는 돈을 따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하는 사람은 항상 돈을 잃는다는 이야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그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항상 투자한 사람은 돈을 잃게 됩니다. 경제학자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유명한 경제학자들. 케인즈도 주식 투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가 만년에 다 잃어가지고 거의 거지가 됐고, 데이비드 리카도 그 옛날에 영국의 초기의 주식시장에 리카도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회계사 출신이 돼가지고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카도도 마지막에는 결국은 돈 다 잃고 거의 거지가 됐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경제를 잘하니까 주식 투자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언제까지 하느냐? 거지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거지가 되면 더 이상 못하니까. 그게 이제 투자 수익을 바란다고 그런 식으로 이 개별 투자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 전체를 보면 시장은 계속 성장합니다. 수익이 생기죠. 그러면 그걸 피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ETF. 자, 왜 다 틀 때까지 하느냐? 계속 실수를 안 해야지 계속 돈이 커집니다. 안 틀 수 있죠. 한 번 실수하면 다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는 겁니다. 한 종목씩 한다 그러면 한 번 실수하면 다 날리는 거고, 반 투자했다 그러면 두 번 날리면 다 날리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한번 그런 식으로 큰 실수를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완벽하게 분산을 해주는 것이 바로 ETF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소위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그러면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산 투자로서 ETF가 제일 낫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분산 투자는 이게 확실하고 뭐 더 이상 바를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투자 시점이죠.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시점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에 실패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제일 쌀 때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건 참 성공했는 겁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 그때 이제 느지막이 다들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았어요. 항상 투자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런 시점에 대한 전략으로서는 보통 추천하는 것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라 라는 거죠. 적립식이라는 것은 매달 똑같은 액수를 투자하라. 매달 10만원 예금을 하라는 거죠. 매달 10만원에 은행에 정기 적금하는 것과 동일하게 매달 10만원씩 예를 들어서 ETF를 사라. 매달 10만원씩. 매달 10만원씩 산다 그러면 매달 동일 액수만큼을 산다 그러면 동일 양이 아닙니다. 동일 액수입니다. 동일 액수를 산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쌀 때 많이 사게 돼요.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동일 10만원이라면 살 수 있는 양은 배로 늘어납니다. 배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비싸졌을 때는 살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게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버리지아웃, 딱 평균입니다. 딱 평균 가격에 사죠. 물론 평균보다 낮게 쌀 때 사면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딱 평균에만 사도 성공입니다. 평균에 산 뒤에 나중에 보고 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충분한 높은 수준이 되면 그때 팔면 되는 겁니다. 시장 전체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실패하는 또 많은 경우가 내가 샀는 주식이 소위 상장 폐지되는 경우죠.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주식이 종이가 되버리죠. 다 날립니다. 그런데 ETF는 절대 그래야 될 일이 없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에는 내가 샀는 종목 자체가 종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사는 시점에 대해 가지고는 매달 동일한 액수만큼 사라. 그래서 ETF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으로 투자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정도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이런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살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건데 이 레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이 배당을 줍니다. 배당. 사실은 코덱스 204 가지고 배당 수익만 해도 은행 이자율보다 한 배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 큰 회사 주식이거든요. 큰 회사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인버스나 레버리지로 가면 배당이 없어요.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 곱하기 따졌다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배당 챙기면서 여기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의 문제지만 어쨌든 개별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완벽한 분산 투자가 되는 상장지수 펀드가 좋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하라. 적립식 펀드 식으로 하라. 옛날에 이제 미래에셋이 한참 적립식 펀드 가지고 커가지고 그렇게 지금 거대 회사가 됐는데 물론 그때 유명했던 인사이트 펀드라는 것은 지금 거의 다 그때 막물에 중국 투자했다가 거의 다 망해버렸지만 어쨌든 그때 처음에 인덱스 펀드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파는 인덱스 펀드는 운영보수가 높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파는 인덱스 펀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 주식을 매달 뭐 자기가 원하는 첫 번째 주 월요일에 산다든지 그렇게 딱 해놓으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딱 사놓은 것이 가장 정석적인 투자 방법이다. 교과서적인 투자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세계적인 가장 그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도 이제 그걸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케이스는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ELS입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 이쿼티 링크드 시큐리티인데 실질적으로 펀드로 제일 많이 드는 것이 ELS입니다. 요즘에는 뭐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혹시나 증권사 펀드에 들었다 그러면 그 펀드가 아마 셋 중에 2분은 ELS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펀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머징 마켓 펀드, 중국 펀드, 차이나 펀드, 베트남 펀드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IT 펀드 그런 식의 펀드보다는 요즘에는
여기에 대한 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개별 주식 아니면 개별 주식들의 일부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왜 많냐? 이게 뭐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돼서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지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조건부 수익을 주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조건부 수익. 통상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원금을 기본적으로 보존한 뒤에 일부만을 코스피 200 같은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누리는 금융상품입니다. 고는 몰라도 어쨌든 수익을 누리는 금융상품이죠. 그래서 사정에 정한 2개 내지 3개의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한 4에서 50%가량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펀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위험을 없애고, 그다음 일부를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나가 하면 아주 가능한 한 안전하게 해놓는다는 것이 아주 급락하지 않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파생금융상품하고 같이 투자해서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보통 2~3개를 투자합니다. 지수 2~3개를 걸죠. 많이 거는 것이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하고 유로스톡. 그래서 전 시간에 유로스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로스톡하고 홍콩 지수, 그 다음에 S&P 500 이런 지수죠. 그래서 코스피가 40% 이상 안 떨어지고, 이것도 40% 이상 안 떨어지고, 이것도 40% 이상, 세 개 다 40% 이상만 안 떨어지면 5% 수익을 준다. 그런 조건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펀드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 만드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 40% 이상 안 떨어지면 다 준다. 건데,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약정한 수익을 받습니다. 약정한 수익을 받는데, 최근에 문제가 됐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때 감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상황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거의 그까지 가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좀 회복됐지만 한참 때는 뭔가 하면 이걸 뚫고 가는 게 펀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럴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조건이 만족 안 될 때는 손실이 엄청납니다. 원금의 절반, 원금의 70~80%가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건 확률이 되게 낮고 대부분 경우에는 소위 약정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낮은 확률을 그렇게 안 생긴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이 다들 그래가지고 은행에 넣어봐 2%밖에 안 받는데 1%밖에 못 받는데 여기에 ELS 넣으니까 5% 주더라. 그래서 1년 만에 5%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좋은 때가 있었는데 한 번씩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한 번씩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이런 사태가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에 걸쳐가 어떤 수익이 다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죠. 매년 5%씩 해가지고 10년에 있으면 50%죠. 그랬는데 이번에 뭔가 하면 70% 날아가 버렸다. 30% 남았다. 그럼 그 수익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ELS를 파는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이야기가 이거 안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은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지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야단나죠. 불안전 판매라고 나는 이런 위험이 발생한지 모르고 넣었다. 나는 안전한 줄 알고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ELS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펀드로 사용하는 것이 ELS죠. 수익이 발생해서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상환되거나, 이거야. ELS는 상환 조건이 다양하지만 보통 만기 3년, 우리나라에 현재 만기 3년이 제일 많습니다. 3년인데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합니다. 6개월마다 봐가지고 조건이 되면 그때는 처음 이야기한 약정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30% 이상만, 40% 이상만 안 떨어졌다. 그러면
말한 대로 5% 됩니다. 5% 되고. 그러면 처음에 가입하고 3달 만에 아니 6개월 만에 바로 5%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3년에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그때마다 체크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됐으면 조기 상환 됩니다. 수익이 발생해서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상환 되거나 아니면 손실을 본 채로 만기 상환 되는 거죠. 대부분 만기까지 갔다 그러면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경우는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운 좋게 다시 그걸 탈피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만기까지 가면 손실이 난다 하는 거죠. 그때는 좀 위험하죠. ELS의 기초자산에 따라 가지고 ELS는 지수형도 있고 종목형도 있고 혼합형도 있습니다. 지수형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지수가 코스피 지수나 S&P 500 지수, 유로스탁, 아니면 홍콩, 아니면 니케이 뭐 이런 데다가 연계시켜 가지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게 2개 내지 3개가 어느 조건 내에 있으면 몇 프로를 주겠다 라는 걸로 짜집니다. 그게 지수형이고, 그 다음에 종목형도 있습니다. 몇몇 회사 가지고 그래 만들죠. 삼성전자, SK텔레콤 뭐 해가지고 이 뭐 두 종목이 다 뭔가 하면 30% 40% 이상 안 떨어지면 뭐 5%를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하고 종목을 혼합해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만들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대부분은 이 지수형입니다. 지수형이 많이 팔리고 있죠. 자, 이게 ELS.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지금 많이 사는 펀드가 지금 EL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단계가 나간 것이 DLS하고 ETN입니다. DLS는 데리버티브 링크드 시큐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데리버티브가 파생금융 상품이죠. 파생금융 상품에 결합된 증권이죠. 즉 금, 원유 등 실물 자산을 기초해서 구성한 ELS죠. DLS는 ELS의 일종이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ELS는 그러니까 뭐 둘 다 같은 종류인데 ELS는 대상이 지수나 종목, 주식입니다. 주식. 금융상품인 주식이고 주식을 대상으로 이렇게 짜진 것이고 DLS는 주식이 아니라 금이나 원유 같은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 결합 상품도 있죠. 자, 최근에 이제 이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유가가 이상하게 요동을 치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실보다는 요동을 치니까 그 요동을 보고 돈을 벌 걸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마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배럴당 마이너스 35불까지 갔다. 물건 가격이 마이너스가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냥 유가가 아니라 유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하루 만기일날 하루 이상하게 그런 일이 생겼죠. 어쨌든 뭐 마이너스 35가 안 갔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평소에 보통 배럴당 40달러 50달러 하던 건데 유가가 지금 10달러 20달러 갔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뭐 분쟁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분쟁이 해결된다 그러면 다시 오를 거 아니냐. 그래서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을 예상하고 다르게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DLS는 파생결합 상품. ELS하고 같은 건데 대상 자체가 실물자산이다. 금, 원유 같은 실물자산이다. 그 다음에 또 상장 지수증권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재, 통화, 금리, 이자율, 채권 이자율, 채권 수익률, 변동성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 자산의 성과대로 만기의 수입, 지급을 약속한 증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원유 관련 투자한 것은 원유 ETN이죠. 원유 ETN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원유 ETN이 그러니까 ETN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지니까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작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니까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그거죠. 뭐 다시 회복되겠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보니까 이것보다는 유가는 더 떨어진 거죠. 유가는 더 떨어져 있고 그 유가를 바탕으로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된 상품이 있더라. 이거는 가격이 거의 종이쪽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오르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투자한 것이 거의 한 8천억 정도 투자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이 손실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직접적인 주식 종목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ETF나 ELS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아니라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DLS나 ETN 자체가 상장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걸 사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 ETF 관련된 걸로서 한 가지 더 케이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케이스고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워렌 버핏이라고 뭐 많은 사람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뒤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가장 발례로 드는 사람이죠.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누구도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을 보면 다 그래요. 대부분 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크게 안 벗어납니다. 안 벗어나는데 유일하게 워렌 버핏만 30년,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주가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한 그래서 완전히 신화적인 인물이죠. 이 회장이 해치펀드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한 번 붙었는데 한 11년, 12년 전에 그러니까 2007년에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한 번 붙었는데 워렌 버핏이 해치펀드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들 보기에 너희들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왜 그래 수수료가 비싸냐. 아까 이야기했죠. ETF는 수수료가 싸다는 이야기했습니다. ETF는 기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빌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빌려 운영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특정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는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펀드 매니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펀드를 팔고 운영하는 회사가 많은 마진을 거기서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뭐 특정 펀드가 아니라 헤지 펀드는 사실은 사전에 특정하게 투자 룰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 믿고 투자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투자합니다. 뭐 환율에 투자하기도 하고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저기 예금에 투자하기도 하고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한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죠. 이 공모가 아니라 사모고 그렇기 때문에 거액 투자자들이 뭐 일부만이 여기다 투자합니다. 대신에 수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헤지펀드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헤지펀드 운영사에 뉴욕에서의 제일 대표적인 헤지펀드 운영사인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이 회장이 자기들은 비싼 게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고객들한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주니까 비싸다 라고 이야기했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주 전문화된 펀드 매니저들이 전 세계 모든 금융상품을 다 뒤져가지고 가장 수익성 높은 데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버핏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의 수익률이 안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높냐 보자 라고 하면서 10년 내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한 해 정도 투자 성과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워낙 특정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해 가지고는 누가 이겼니 졌니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 투자 성과를 보자. 10년 정도 투자 성과 보면서 헤지펀드 너희들이 별로 투자 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면서 자 헤지펀드하고 대신에 벤치마크 되는 걸로써 뭘 했냐 그러면 인덱스 펀드 했습니다.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인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ETF가 나와요. ETF. 코스피 S&P 500 ET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하고 헤지 펀드 이 두 개 가지고 어느 수익성이 좋은지를 보자. 어느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낼 건지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하면서 버핏은 뱅가드란 이 펀드 운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 이때만 해도 ETF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ETF보다는 운영 비용이 높죠. 높지만 그럼에도 그냥 주가 지수죠. 지수대로 움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게 수익성을 볼 것이다. 이거 여기 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보고 너희는 너희 회사 대표적으로 제일 수익 높은 거 5개 되라고. 그러면 거기서 5개 헤지펀드를 댔습니다. 제일 수익 운영을 잘한다는 5개 돼가지고 이 2개 5개 평균하고 이거하고 2개 가지고 10년 성과를 보자. 어느 게 나을 것이냐. 그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하면서 내기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걸어야죠. 돈을 얼마 걸었냐 그러면 판돈으로 각각 32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왜 32만 원이냐 2만 달러냐 하면 마지막에 10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32 합치면 62죠. 그러니까 62 가지고 지금 채권에 투자하면 10년 만기 채권에 보면 10년 뒤에 100만 달러 나오려고 그러면 10년 만기 채권을 찾아가지고 10년 뒤에 100만 달러 받는 걸 역으로 따져보니까 64만 달러인 거죠. 그 채권을 지금 살라 그러면 64만 달러 들더라. 그러니까 둘이서 나누면 32만 달러씩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만 달러를 만들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1월 미국 국채, 만기 10년짜리 국채에 투자하기로 하고 10년 뒤에 100만 달러가 나오도록 둘이 돈을 걸고 그 다음에 이 부자 둘이서 이 100만 달러 돈 얻겠다고 이 도박하는 것은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긴 사람이 자선단체, 지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자. 라고 해가지고 둘이 내기를 붙었습니다. 내기를 붙어가지고 내기 결과가 2008년 1월 1일로 시작해가지고 2017년 12월 29일이 마감일, 그러니까 정선날이죠. 그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보자 라고 했는데 그날 기준으로 성과를 보니까 S&P 500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7%였고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회사의 가장 대표 상품 5개의 수익률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됐죠. 상대가 안 됐죠. 특히 거기다가 그 사이의 양적은 그러니까 10년 만기가 아니라 만기가 더 긴 채권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금리 하락보다 더 빨리 상승해서 내기 판돈은 12년에 벌써 100만 불을 넘어가지고 그 넘은 부분을 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샤 B주에 12,000주에 투자를 하게 됐고 그 사이에 이 주식이 다시 또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이 주식이 121% 상승해 가지고 상금은 100만 달러가 아니라 220만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더블이죠. 상금도 워렌 버핏이 운영해 가지고 더블이 됐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세계 최고 헤지 펀드 수익률이 S&P 500 주가 지수보다 더 나타나죠. 지수 수익률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로서 이제 워런 버핏이 압도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또 한 번 소위 뭐죠? 오마의 현이라고 하죠. 오마의 현이라는 그런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새겼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신화적인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헤지펀드 자체가 헤지펀드의 실체에 대해 가지고 뜬다는 거죠. 헤지펀드가 온갖 상품을 다 투자해 가지고 수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유명세를 탔는 것은 뭐 몇 번입니다. 몇 번.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 정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은행하고 싸움에서 환투기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한 번 큰 수익을 냈는데 그게 이제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란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본다 그러면 지수를 못 따라간다. 이 싸움은 시작은 헤지펀드보다는 워렌 버핏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이런 펀드가 훨씬 더 비용이 싸다. 운영 비용이 싸기 때문에 헤지펀드는 지나치게 그 비용을 많이 받아 챙긴다. 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뒤에 나온 이 결과를 봐가지고 다른 부분은 시장 성과가 더 나타난 거죠. 이런 거. 인덱스 펀드가 낫더라. 그러면 그 뒤에 소위 ETF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헤지펀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인덱스 펀드 투자하기 훨씬 낫다. 아니면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ETF 투자하는 것이 인덱스 펀드보다도 소위 운영 비용이 낮고 수수료가 낮은 ETF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라는 것이 대세가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ETF에 대한 투자가 아마 미국도 지금 전체 투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ETF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는 이런 것을 통한 간접 투자, 인덱스 펀드보다 직접 ETF를 통한 투자가 지금 대세가 됐죠. 그리고 그걸 대세가 되게 만드는 계기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지금 보겠지만 소위 효율적 시장 가설. 이거의 한 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제일 잘하는 펀드 매니저마저도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 명성을 얻는 것은 한 번, 두 번 정도로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10년 지속적으로 성과를 본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을 이기기도 쉽지가 않더라. 라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시장이 효율적이다. 라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건 또 다른 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다시 넘어갑시다. 교과서로 다시 넘어가서, 고전의 배당 성장률, 고정 배당 성장률 모형. 여기에 이게 이제 주가의 가치평가, 가격평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퍼라는 것들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2절까지 했죠. 그 다음, 이걸 한번 더 하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에 주식시장의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럼 그 주가 폭락은 이 고돈의 배당 성장률 모형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죠? 자, 뭐, 뭘 보냐의 문제인데, P가 왜 떨어졌느냐? 쉽게 보면 이걸로 보면 됩니다. D1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이게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요거 고정되어 있고 D1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D1이란 것이 추정 수익입니다. 추정 어닝이죠. 추정 어닝. 그러니까 주당 수익. 그러니까 EPS죠. 그죠? EPS. 추정 EPS가 D1입니다. 그래서 배당이지만 사실은 배당을 해주냐 안 해주냐 관계없다는 거죠.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액 배당해주는 모형입니다. 사실은 전액 배당해주는 모형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모형에서 D라는 것은, 배당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EPS, earning per share라 해야 됩니다. 근데 earning per share 중에서 현기가 아니고 그냥 작년기가 아니고 D1이라는 것은 원래 발생할 EPS죠. 이 EPS가 D1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게 있더라도 뭔가 어쨌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EPS가 절반 정도는 준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 정도는 다 예상합니다. 물론 절반까지 안 줄고 한 10% 20% 주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0이 됐고 파산하는 회사도 줄줄이 나올 겁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항공사, 그 다음에 관광 여행 관련 회사, 그런 회사는 다 적자입니다. 절반으로 준 게 아니라 마이너스 엄청나게 갔죠. 그 다음 많은 그 외에 많은 회사들, 많은 뭐 프랜차이즈 체인, 음식점 체인이랄까 뭐 온갖 업종들이 다 영향을 받았죠. 물론 이제 바이오나 아니면 소위 쿠팡이나 아니면 뭐 CJ
택배나 미국 같은 데 아마존이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매출이 늘고 사람들이 더 집에서 홈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같은 걸 더 많이 보니까 오히려 거기는 가입자가 확 늘어가지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런 일부 이 기회에 뭐 주가가 오르고 기업이 성장하는 회사는 있지만 많은 회사들은 많은 적자를 봤죠. 자, 왜 많이 떨어지느냐?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쉽게 말해서 배당금이 떨어지면 어닝이 떨어지면 비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반토막이 가더라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주식 가격이 급락하느냐 라고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란 거죠. 이게 반가는 건 쉽다는 거죠. 이게 반가는 것은 당장에 다음 기회에 EPS가 절반으로 줄면 당장 반으로 갑니다. G는 이거는 예상되는 일정한 배당 성장률이죠. 성장률인데 이거는 장기로 봐야 됩니다. 한 해 작년에 비해서 원래 배당금이 뭐 0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G가 뭐 마이너스 100%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거는 10년 뭐 20년 정도의 쭉 배당금을 봐가지고 본 모양이기 때문에 장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 해 마이너스 뭐 100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장기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원위치에 간다 그러면 다시 또 100%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해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화는 적은 걸로 봐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다. 근데 결정적인 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가격은 즉각적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급락을 하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뭐 요것도 요거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요거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것은 주가가 변동이 심하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죠. 그러면 더 수익이 높아야지 투자하죠. 옛날 정도 수익 가지고는 불안해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높아지면 또 주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규모가 크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 G가 배당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입었다. 뭐 그런 것도 봅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이야기가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 다른 경제, 경제학마저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경제학이 다시 바뀔 것이다 라는 것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유무역, 무조건 옹호하던 자유무역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자유무역을 이제 리카르드식의 자유무역 이론에서 또 다른 조금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쪽의 이론들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교우에 따라 가지고 비교우에 높은 대로 국정을 무시하고 다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국정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행도 덜 가게 되고 그 다음 무역도 줄게 되고 무역이 줄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그 수송도 더 적게 되고 뭐 항공산업도 위축될 것이고 여러 산업들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한 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산업 자체의 성장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요인 때문에 이 P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바로 요 모든 배당 성장률 모형 가지고 바로 설명이 직접적으로 바로 되는 겁니다. 그 폭마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자, 그 다음 3장, 3절. 합리적 기대 이론. 소위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효율시장 가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식인작을 배웠으면 다 여러분들 배운 내용입니다. 원론 거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합리적 기대 이론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자, 합리적 기대의 이론을 승하기 위해 가지고 기대의 이론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보통 많이 쓰는 적응적 기대입니다. 뭐 경제 수학에서 거미줄 이론, 커브웹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예상이죠.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할 때 어떻게 예상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이 적응적 기대라는 거죠. 예상이 과거 경험만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내년 주가가 얼마냐? 그러면 잘 모르면 원래 주가 부르면 됩니다. 지금 얼마냐? 지금 주가 지수가 얼마다? 그러면 그게 내년 주가 지수가 될 것이다. 내년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 것이냐? 원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한 2%다. 그러면 내년도 2%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응적 기대라고 합니다. 예상의 변화는 그러니까 과거 경험만으로 과거 취득할 수 있는 제일 최근 자료 가지고 미래의 예측치로 대처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적응적 기대라고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예상의 변화는 데이터가 변화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완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은 원래 값을 내년에 나가고 내년 돼서 후년의 값은 내년에 관찰되는 내년의 값이 다시 또 후년의 값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적응적 기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커브웹, 금요일 같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적응적 기대고 합리적 기대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예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하더라.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해서 종종 자신의 예상을 신속하게 변화시키더라. 단순히 과거값 가지고 그것만 그게 계속될 것이다가 아니라 뭔가 정책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예상이 포함돼 가지고 예상이 바뀌더라. 그 모든 정보를 그 많은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이 바로 합리적 기대입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이 사람이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합리적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절대 어디에서 없습니다. 합리적 기대는 사람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한다 라는 차원에서 합리적 기대라고 합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예상을 한다 를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데 예상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일치한다.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일치한다. 즉 합리적 기대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일치하더라도 최적 예측에 기초한 예상이 항상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라는 것이 사람들의 예측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또 전혀 아닙니다. 예측력이 있고 예측을 해낸다는 건 아닙니다. 가용한 정보를 쓴다는 이야기에 따름이지. 그러니까 가용한 정보도 적응적 기대는 결과된 그 데이터, 그 수준만 쓰는 것이고 합리적 기대는 그 값 이외의 다른 부분도 같이 다 활용을 해본다. 라는 게 합리적 기대죠. 예상이 가능한 한 최선 추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선 추측은 예측자가 일부에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알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모른다 그러면 또 당연히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XA가 예측되는 정보에 대한 변수에 대한 예상이고 X 값에 대한 이 기대치죠. 그죠? 기대치고 XOF를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치. 그죠?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를 해가지고 예측할 수도 있고 적응적 기대는 딱 하나의 정보죠.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한 오늘의 값. 그 다음에 그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까지 다 사용한 것을 우리가 XO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예측된 값. 기대는
모든 정보를 사용한 예측치다 라는 것이 합리적 기대의 소위 수식적인 표현이다. 공식적인 이 수식으로 표현한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합리적 기대 논거는 사실은 반대법입니다. 합리적이 아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상과 최적 예측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금융시장에서 특히 강합니다. 금융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죠. 조금 더 잘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잘 맞추면 조금 더 정확하진 않더라도 오차를 줄이면 그만큼 돈이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진짜 돈 때문에 움직이는 금융시장에서 돈 때문에 안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다들 눈이 벌겋게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에 따라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합리적 기대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죠. 모든 시장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이게 잘 들어맞을 것이 금융시장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주가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온갖 그 주식, 그 회사의 산업적인, 기술적인 아니면 그것이 경제적인, 금융시장적인 그런 요인에 따라 가지고 이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를 다 생각해 가지고 내년 주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를 것이다 생각하면 투자를 하고 안 오를 것이다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주가만 보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합리적인 기대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정보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 합리적 기대를 적용하는 것을 효율시장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금융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돌아갔으면 효율적 시장 가설,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효율적일 것이다. 당연히 금융시장은 안 그럴 수가 없으니까 효율적 시장일 것이다 라는 것이 효율시장, 소위 유진 파머가 이야기했던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그래서 유진 파머는 이 주장을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이론을 금융시장에다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효율적 시장, 효율시장을 만든 거죠.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간단하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만이 진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고 또는 이걸 가지고 효율 자본 시장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합리적 기대 이론, 효율 시장 가설. 그렇죠? 자,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의 시사점을 보면 만일 한 변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한 예상이 형성되는 방식도 변화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 수행 방식의 변화,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목표가 변했다 라면 그 예상이 형성된 방식도 변한다.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정책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책금리인데 이건 사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페더럴 펀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입니다. 정책금리라서 국가가 그러니까 페드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에 페드가 주 플레이어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급을 조정함으로써 목표하는 이자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페드가 정책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 수준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콜 시장 금리 가지고 정책금리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원하는 대로 항상 그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RP 금리로 요즘 발표를 하고 있죠. RP 금리는 그 자체가 바로 고시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안 되고 따질 필요가 없죠. 따질 필요가 없는데 미국 자체는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목표 이자율입니다. 목표 이자율인데 여기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통화 공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고 통화 공급을 줄이겠다. 줄여가지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이자율이 오르도록 만든 것이고 결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자금이
넘친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과열된다. 그럴 경우에 소위 통화를 긴축을 위해 가지고 페더럴 펀드를 올리는 거죠. 타겟을. 반대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페더럴 펀드를 최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0에서 0.5%라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0에서 0.5%라는 것은 0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돈 빌리고 싶은 금융기관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빌려주겠다.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채권을 무한정 사들인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상의 예측 오차는 평균적으로 0이고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로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지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바이어스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어스. 사후적으로 오차는 생기죠. 오차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에 대한 예측을 할 때도 뭐 어떤 회사 주식이 5만 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5만 원이 안 되고 4만 5천 원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5만 5천 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한 사람이 계속 예측을 했다 그러면 쭉 그 예측치가 실현치에 비해서 좌우로 벗어나는 아니면 운 좋게 맞을 때도 있겠지만 좌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고루 퍼져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쪽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항상 과소평가한다 그러면 그건 바이어스고 그런 사람은 합리적 기대를 한 거 아니죠. 항상 과대평가했다 그러면 그것도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기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추정치의 예상치의 평균치가 오랜 기간의 예상치의 평균치가 실제 실현치하고 같다. 그럴 경우에는 예측 오차가 평균적으로 0이자 그러고 그렇게 되면 사전적으로 예측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합리적 기대의 가장 큰 시사점은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이어스가 없이 예측을 하고 예측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측 오차가 평균적으로 0이고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안 좋습니다. 그 자체가 사전에 예측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예측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그리고 앞에 워렌 버핏이 그 회사하고 펀드 매니저 헤지펀드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 헤지펀드가 수익을 높게 낸다라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헤지펀드도 수익을 높이 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헤지펀드도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도 운 좋게 한 해 두 해는 좋은 성과가 났지만 아까 말한 대로 10년 평균을 해본다 그러면 10년 성과를 보면 남보다 나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더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뉴욕에 있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우수한 펀드 매니저가 많다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들의 쭉 성과를 평가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누구도 한두 해 정도는 명성을 얻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유일한 예외가 하나라 그랬죠. 워렌 버핏. 그 사람 한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예외지만 이 사람 빼고 나니까 합리적 기대 가설 또는 효율적 시장의 이론이 맞구나라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봐 또 공정하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니까 점점 헤지펀드를 못 믿게 됐고 펀드 매니저 못 믿게 됐고 아예 내가 ETF 하는 게 낫지. 평균적인 성과 내는 게 낫지. 남 믿었다가는 평균적인 것도 못 내더라고요. 비용만 많이 나오고. 자, 이게 합리적 기대 가설의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사전에 예측될 수 없다. 금융시장에서 예측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 이야기를 이제 수식으로 다시 이야기해보죠. 합리적 기대 이론을 이제 수익에 적용한다 그러면 정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은 정권에 대한 자본이득과 현금 지급액의 합을 처음의 정권 매입 가격으로 나눈 것 같죠. 그래서 처음 매입 가격이 PT입니다. PT를 주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샀습니다. 샀으면 그 다음에 1기 뒤에 팔면 파는 가격이 이거죠. 파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본다 그러면 샀는 가격을 빼면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 채권이라 그러면 쿠폰, 그러니까 이자가 있고 주식이라 그러면 배당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소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수익률이 3%냐, 3%냐, 5%냐, 10%냐 보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정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보유기간 초에 PT와 CT가 알려져 있고 PT 플러스 1은 알려져 있지 않고 PT 플러스 1은 예측해야 되죠. 그래서 PT 플러스 1의 기대값은 T 시점에서 예상된 T 플러스 1 시점의 정권,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입니다. 이 경우 정권 보유의 기대 수익률 RE는 그 PT1을 PT1의 기대값으로 바꾼 거죠. 바꾸면 이것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죠. 이게 기대 수익률인데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최적 예측과 같다. 그게 이제 합리적 기대죠. 그래서 PT에 대한 기대는 PT 플러스 1의 OF죠. 그죠? 모든 정보를 활용한 기대치입니다. 기대치고. 그렇다 그러면 그 리턴, 그러니까 수익률도 ROF가 되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RE는 균형 수익률 R스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ROF는 R스타와 같게 되죠. 즉, 그 얘기는 금융시장에서 정권의 현재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얻어지는 정권의 수익률에 대한 최적 예측이 정권의 균형 수익률과 같아진다. R스타, 균형 수익률과 같다. 효율 시장에서 정권의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반영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에 따라 봅시다. 그래서 ROF가 R스타까지인데 만약에 ROF가 R스타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걸 더 살라고 하겠죠. 이걸 더 살라고 하면 그 주가는 가격은 오릅니다. 어디까지 오르냐 그러면 ROF가 떨어져 가지고 요게 될 때까지. 근데 만약에 ROF가 R스타보다 낮다. 그럼 이 자산에 대한 주식이든 채권이든 여기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낮다. 라고 하면 그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안 하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결국은 수익률이 요 R스타가 될 때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그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수익률이 ROF가 될 때까지 떨어지는 거죠. 수익률이 ROF가 될 때까지 이 PT가 떴죠. PT는 분모에 있는 거죠. 그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PT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이래 될 때까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죠.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뭐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예를 들읍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상선이 뭐 특정 회사를 좀 지칭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어떤 회사가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알려졌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죠. 그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효율적 시장에서 여러분 생각에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겠지만 이 이론에 따져보면 왜 떨어지냐 그러면 그 회사 투자 수익률이 다른 주식 투자 수익이라고 같아지기 위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이 적고 earning이 EPS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수익률을 보려고 그러면 전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려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낮으면 올라가죠.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EPS가 떨어졌는데 EPS가 떨어졌다. 그러면 EPS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더 떨어지면 결국 투자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EPS가 떨어져가지고 더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회사는 시장 전체 다른 주식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되기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줘야 되는 거죠. 떨어져 줘가지고 결국은 투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그게 다른 회사들하고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이 같아질 때까지 떨어지는 거죠. 즉 그렇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그 기준에 대한 정도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는 셈이 되죠. 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효율 시장에서는 남아있는 모든 이윤 기회는 다 제거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익률이 높을 것도 없고 더 낮을 것도 없다. 즉 이야기는 이제 흔히 그러죠.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각 기업의 분석에서 분석 보고서를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다.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타겟이 한 6개월 뒤에 주가입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주가인데 뭐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주가가 지금보다 10% 더 오르겠다. 그래서 바이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의미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3개월 내에 10% 오른다 그러면 진짜 오를 거라고 하면 오늘 다 오릅니다. 그게 3개월 동안 나노가 오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노가 오른다 그러면 나노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오르지. 지금 사놓으면 분명히 그 오르는 거 이익을 보는데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10% 오를 때까지 오늘 다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남아있는 이윤 기회는 다 제거된다. 어떤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남아있는 정보를 활용한 이윤 기회는 다 제거된다는 것이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그 이야기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걸로 사실은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투자 자문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신문과 발표된 투자 자문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있는 정보는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한테 알려져 있고 주식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행동함으로써 평균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평균 이상 수익률을 얻지는 못한다.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리고 불행하게도 실질적 연구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애널리스트 투자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성과가 좋냐?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 나타납니다. 별 차이 없는 거 나타납니다.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별로 차이가 없더라. 조금은 높은데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높은 정도다. 거죠. 실정적 증거는 투자 자문가의 추천이 시장 수익률을 추가하는 수익률을 얻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입니다. 매년 다 평가합니다. 매년 평가해가지고 누가 수익이 제일 좋았냐. 그래서 보면 매년 이제 뭐 스타는 나타납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가 제일 성과를 잘 맞췄다라는 거죠. 그럼 펀드 매니저하고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도 누가 제일 예측을 잘했다 그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잘 높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쭉 하면 그냥 실적치에 좌우로 그냥 퍼져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한 정보는 없다 라는 것이 효율시장의 가설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실용적 지침, 효율시장 가설의 적용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천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 다음 최신 정보는 아마도 주식 가격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정보가 새롭고 예상치 않은 것일 때에만 주식 가격은 정부 발표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올랐다. 그거는 오늘 발표된 뭔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란 거죠. 어제냐 그저께냐 뭐 그저께 발표된 그 정보 때문에 오른 건 아니란 거죠. 새로운 정보 때문에 주가도 반영한다. 그러니까 즉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누구 말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 앤 홀더라는 거죠. 사서 보유하라는 거죠. 사서 보유하는 전략이 소규모 투자자한테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소위 ETF를 사서 보유하라. 사서 보유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것도 모를 테니까 모든 종목을 다 사라는 거죠.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니까 모든 종목을 다 사라는 것은 ETF를 사라는 거죠. 그게 모든 종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사야 되느냐? 그것도 모르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씩 사라. 즉 그것이 가장 전통적인 바이 앤 홀더 전략입니다. 그래 있다가 원하는 수익률 되면
분명히 딱 중간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파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조급하게 안 굴고 오래 기다리면 그때 자기가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평균적인 지수는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파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바탕을 둔 가장 교과서적인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화폐금융을 배우다가 완전히 주식 투자 방법을 가르치는 꼴이 됐는데, 어쨌든 이론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런 실용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걸 바탕을 두고 무모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분산을 잘해야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산이라는 것은 종목도 분산 잘해야 되고 시간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종목 분산이 ETF고 시간 분산이 적립식으로 하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아마 어떤 다른 투자보다도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요즘 이자율 따져가지고 어느 예금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아니면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